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1,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수도권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한두 달 안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 접종자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각종 소비 진작 정책과 확장 규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는데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선이 변수로 꼽힙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검토에도 나섰는데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4주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두 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위중증 환자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사망자 역시 매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등증이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증가 속도는 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큰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도 수도권은 이미 140%를 넘겼으며 비수도권도 100%에 근접하면서 의료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계속 증가하면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거의 하지 않은 12세 이하에서 확진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 이상의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역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유행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1, 2개월 이내에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예방적 상황이 좀 더 충실하게 된다면 이보다 조금 약간 더 늦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178명이고 감염 의심 사례 10명까지 합하면 관련 사례는 188명입니다. 확진자들의 가족 감염률은 델타 변이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합니다. 다만 감염자 가운데 20% 정도가 무증상이며 유증상의 경우에도 발열과 인후통 등 모두 경증이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3차 접종률이 올라가고 고령층 확진자가 줄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사흘째 1,000명 안팎을 이어가면서 의료 역량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증 전담 병상은 전국 가동률이 80.9%,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87.8%에 달합니다. 전날보다 모두 올라간 건데 인천만 놓고 보면 90%가 넘습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가면서 의료 체계가 버티기 버거운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진료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 병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방역당국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 확진이 중환자 수와 직결되는 2대 변수라며 이 두 집단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 확보와 함께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3차 접종자는 1,100만 명을 넘겼는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종률은 90%에 육박합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으로 보면 추가 접종률은 56.7%입니다. 이렇게 추가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전체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은 35%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 수는 전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3차 접종자가 2차 접종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최대 100% 낮아졌다며 거듭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또 800만 명에 달하는 미접종자도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만큼 반드시 백신을 맞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진료에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특별 제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시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일선 의료진들은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병상을 확충해도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다면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진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1인당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 2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인력 기준의 3배를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국립대병원의 2022년도 인력 증원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한시증원 포함하여 인력 요청의 36%가량만 승인된 상황이다. 제 아무리 병상을 확보한다 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또다시 의료 인력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 현장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4,2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각보다 657명이 적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68.5%가 발생했고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거센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백신 접종자들도 코로나19 세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그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w consistent evidence that Omicron is spreading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 Delta variant. And it's more likely that people who have been vaccinated or have recovered from COVID-19 could be infected or reinfected.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또 내년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자며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etter to cancel now and celebrate later than to celebrate now and grieve later.
그버레 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이 이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한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버레 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WHO의 국제 보건 규정에 따른 규칙과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아 대응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원을 알 때까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미래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한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현지 시간 20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중화 항체를 37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추가 접종자 20명의 혈청을 분석한 자체 연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50 마이크로그램 용량의 추가 접종 이후 29일 만에 중화 항체 수준이 2회 접종에 비해서 37배 증가했고 10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는 83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를 동결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유세를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뒤따라 올라가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당장 야당에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예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올리는 계획은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 수급 대상도 유지됩니다. 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연동에 대해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고 이 가운데 고령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봐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는 이재명 후보가 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재산세와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논의해달라고 제안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집가 주택가격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실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러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기조를 지켜온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이딴 감세 공약을 내놓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겨냥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나중에 득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일반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첫 발을 내디딘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을 다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고 나선 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지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표를 노린 땜질 처방이란 비판에 역풍도 우려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종일 소상공인들을 챙겼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에서 시작된 100조 원 추경 논의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민생을 챙기면서 아들 관련 논란을 돌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공약을 내놨습니다. 선제적으로 전부 직접 지원하겠다는 기존의 3원칙 외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긴급 대출금을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면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탕감해주는 미국 제도에 착안한 겁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은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구상부터 대표 정책인 소비 쿠폰을 모든 국민에 지급하고 지역화폐는 임기 내 연간 50조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지원 패러다임이라며 현 정부와 또 한 번 각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에는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어 자영업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선 100조 규모 추경으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민주당 내부에선 이미 짜놓은 안이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협상 착수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 정말 현실적인 큰 고통을 정략적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술이나 유인술이나 이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앞서 위탁모, 싱글데디 등과 함께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보육정책 다변화를 강조한 이 후보. 양당 후보 지지율이 가족 리스크와 맞물려 혼선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민생 밀착형 정책 메시지를 잇따라 띄우며 아들 논란 여파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먼저 강원도 최전방을 방문해서 군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영입했는데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안보 행보로 강원도 최전방 백골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철책을 직접 돌아본 뒤 장병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단에서 훈련 받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받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훈련을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킨 모양이에요. 장병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내 유일한 공공 산후조리원도 돌아본 윤 후보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수당을 2배 인상하고 군 장병의 월급도 올리겠다면서 직업군인의 주거와 자녀 교육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베이스에서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사용하고 병원이라든가 도서관, 학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 우리도 이제 좀 선진국형으로 60만 군인 가족 민심을 자극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90년생 페미니스트인 신지혜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하며 2030 여성들의 표심도 겨냥했습니다. 보수정당, 진보정당 해가지고 아주 정당의 특색이 아주 완연하게 이렇게 갈려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국가 시스템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윤 후보를 조폭 같다고 비판하고 이준석 대표와도 젠더 문제로 격한 논쟁을 벌였던 신지혜 부위원장은 정권 교체의 절박함에 합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한, 변호했었던 후보이고 또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저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하태경 의원은 젠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성명을 통해 신지혜 부위원장의 변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차원이나 당원으로의 입당이 아니라며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란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온라인 대담을 진행합니다.
이 후보는 샌들 교수와 대담해서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란 주제를 놓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15명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첫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방역 현안을 논의합니다.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주재할 계획으로 방역과 치료 대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중심 국가 비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3.1%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으로 경제 회복과 일상을 되찾겠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대선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경제정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은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1%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는 2.2%, 취업자는 2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3.3%, 한국은행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한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경제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가계부채, 부동산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산업 육성 등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을 위해 내년 중 백신 1억 7천만 회분, 경구용 치료제 6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해 올해보다 5조 원이 확대된 261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이 공급됩니다. 해상 풍력단지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1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됩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 11조 4천억의 재정 투자와 2조 4천억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내년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새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의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전등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관련법에 따라 담당 공기업과 정부 부처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말로는 협의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다는 겁니다. 석 달 주기로 생산요금의 변동분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간 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6달러에서 71달러, 액화 천연가스는 1톤당 312달러에서 800달러로 1년 사이 각각 1.5배에서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킬로와트 시당 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재부는 전기요금은 물론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1분기 겨울 이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소비자 물가가 최근 2달 연속 3%대 고공행진하는 데다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서 인상 허용 땐 물가 급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요금 동결의 부담은 한전 등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한전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은 1조 1,300억 원. 여기에 요금 동결로 내년 1분기에 떠안아야 할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8년 한전은 비슷한 사안으로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 당시 6,700억 원의 정부 돈이 투입됐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적자폭이 내년에 좀 커질 거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전현직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은 페이스북에 정부 개입의 중단과 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민간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한 상장회사로 요금 통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로 더 크게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한 영어 학원의 강사는 외국인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피해를 알렸더니 되레 꾸며낸 얘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됐지만 이미 학원에서는 쫓겨난 뒤였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성 원어민 강사가 학생과 여성 강사 뒤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종강한 소규모 초등생 영어 학원 교실인데 이곳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일부러 여성 강사 A씨 뒤로 다가와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밀착시켰다는 항의가 나온 겁니다. 제 뒤로 와서 사진에 남성적인 그런 부분을 저의 엉덩이에 밀착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양 옆에 선생님들. A씨는 원어민 강사의 행위를 절대 실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사 제의를 받고 처음 학원을 둘러보러 온 보름 전 이미 성추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홀로 있던 원어민 강사가 시설을 소개하겠다며 자신을 빈 교실로 데려가 목과 머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치가 강해 보이고 너무 좋은데 내 생각엔 너가 이 경치보다 더 아름답다 하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목도 같이 쓰다듬어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상황이 거듭 이어지자 A씨는 학원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원어민 강사는 즉각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A씨도 성추행 피해 주장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보여주면서 자기 눈에는 이게 성희롱 같지 않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너는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A씨는 원장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손찌검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원장은 애초 한 달 근무 뒤 정식 채용 계약을 약속했지만 A씨는 강사 자격 미달을 이유로 보름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 원장은 교실 CCTV 영상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것만으론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어민 강사를 내보낸 건 사실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들어가서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랑 일했던 선생님이고 정중히 말했어요. 너하고 나의 재계약은 취소하자. A씨의 고소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원어민 강사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달에 걸친 조사 끝에 경찰은 원어민 강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금도 해고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등 2차 가해와 관련해 학원 원장과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년 넘게 대표의 성희롱과 추행에 시달던 한 직원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가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로부터는 퇴사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신고해도 처벌이 미흡하다 보니 오히려 피해자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맡아 회사 대표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날이 많았던 A씨.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의 성희롱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전립선 검사를 하고 왔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행동으로 묘사를 하는데 정말 너무 수치심이 들었고 갑자기 저를 딱 뒤돌아보면서 근데 너 피해만 하니? 이러는 거예요. 1년 넘게 수치심을 견뎌왔던 A씨. 하지만 지난 4월 대표가 위도세 들추고 뒤에서 허리를 잡는 등 성추행까지 일삼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가면서 제 허리를 감싸고 허리를 만졌고
그리고 같은 날 오전에 저의 옷이 귀엽다면서 옆구리를 만지고 옷을 들치는 행위를 했는데 1년간 참아왔던 게 정말 다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A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회사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청도 성희롱을 인정해 근무 장소 변경과 징계 등을 조치했습니다. 시정 지시가 나가면은 그 미행할 경우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징계 조치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행한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A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되레 A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겁니다. 회사에선 임원인 대표 가족이 퇴사를 종용하는 등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냥 합의만 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대표가 저를 고소했다고. 대표 와이프는 저한테 계속해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회사 대표 측은 A씨에게 퇴사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추행 의혹은 완강히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최근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보 360여 건을 분석한 결과 70% 가까이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동시에 겪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성희롱 신고 이후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은 무려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게 돼 있지만 사업주가 대부분 법인이라서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나서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나 실제로는 법인 자체만을 사업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진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성희롱이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택배노조가 지난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CJ 대한통운이 택배 요금을 올리고도 추가 이윤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본부는 어제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택배요금 인상으로 이윤을 챙기고도 오히려 당일 배송과 주 6일제 등 내용이 담긴 부속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모레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서 전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승용차가 트럭을 추돌한 뒤 불이 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90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놀란 주민들은 다급히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몇 시간 불난 거예요? 서울 역삼동에 있는 10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이 나자 주민 7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0명은 소방관의 유도로 불길을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가정집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럭에 깔린 승용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가 25톤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3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은 화물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9시 20분쯤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견인 중이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이어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민주진영이 불참한 홍콩 의회 선거에서 예상대로 친중 후보들이 한석을 빼고 모조리 차지했습니다.
중도를 표방한 후보가 간신히 한 명 당선됐는데 투표율은 30%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로 입법회 의원이 된 친중 성향의 여당 당선자들이 함성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 여당이 의원 정수 90석 가운데 89석을 싹쓸이했습니다. 即係個選擇係點咧？咁我哋要尊重翻選民嗰個決定咯，係啊。I think it's fake news to call it a fake election because it's a real election and we are elected by the voters. 중도 후보 중에 한 명이 당선됐지만 1대 89의 구도여서 상징성 말고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진영 인사들은 중국이 선거법을 바꿔 당선 가능성을 봉쇄하자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감 중인 데다 사전 심사도 까다로워 출마 자체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친중 세력의 잔치가 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30.2%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就話就有得投票，但係就建制派同民主派方面，即係基本上民主派嗰方面就已經去到好少嘅 percentage。好退咯，反而係咯，係即係你完善一個制度係想去進步㗎嘛，但係其實冇咯，反而係倒退。 로이터 통신은 낮은 투표율이 입법회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민주주의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친중 세력이 홍콩 의회까지 완전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직접 통제력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선거 결과와 업무 보고를 위해 곧바로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국과 태국은 어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우리 기업의 태국 2차 호위함 사업 참여 등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프라윳 짜노차 태국 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향후 T-50 성능 개량, 2차 호위함 사업, 한국형 GPS 유도폭탄 등을 통해서 태국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윳 총리는 2차 호위함 사업도 검토 중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제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공기가 무척 탁한데 오늘 아침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대구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탁한 상황입니다. 낮 동안 추가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중서부와 광주, 대구,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는 주춤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8도, 부산 8.3도 등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3도, 광주는 14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겠고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성탄 한파가 찾아오며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일요일에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Get out, man!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한두 달 안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 접종자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각종 소비 진작 정책과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는데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선이 변수로 꼽힙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4,2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657명이 적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68.5%가 발생했고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면서 수도권의 학교들이 다시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확진자는 지난주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 때문인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늘면서 1차 접종률이 60%를 넘겼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이 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을 부르고 안 들어온 친구들은 단톡방에다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오라고. 이 학교는 이번 주는 2학년, 다음 주는 3학년이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를 다시 제한한 겁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지 4주 만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수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촉박한 점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해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강화했고 대구와 전남북 등 6개 지역은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844명으로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특히 지난 14일엔 1,10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행인 건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 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2주 전 9만 3천 명이던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접종 인원은 지난주 18만 9천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청소년은 61%, 2차까지 마친 비율은 43.8%까지 올라섰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를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신청자가 8만 3천여 명으로 미접종자의 6.9%에 불과했지만 효과가 있어 보인다며 오는 24일까지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PCR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혼자 갔다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게에서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자 일부 소비자들이 이른바 차별 가게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이 한창 몰리는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PCR 음성 결과가 있으면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곧바로 엉뚱한 답변이 나옵니다. 조금 나쁘는데 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끝나신 분이 식사로 이런 적은 없었어요. 결국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알고는 있지만 식당 자체적으로 미접종자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게 내부 이제 방침으로 결정한 거라서. 네. 아예 전화 연결음을 통해 미접종자를 받지 않겠다고 알리는 곳도 있습니다. 당분간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음성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습니다. 이런데도 거절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지침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마치 범죄자가 된 것 마냥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결국
미접종자라고 해서 다 복용자가 아닌데 마치 복용자 취급을 당하고 인터넷에선 미접종자를 거절하는 이른바 차별가게 명단이 돌기도 합니다.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수천 건의 제보가 모여들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차별가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필요하게 우리 국민의 일부를 낙인 찍고 또 갈라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부작용도 있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식당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취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해외에선 이미 방역 패스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도 방역 지침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까지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군도 3차 접종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군의 접종기관이 모두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접종 대상자가 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군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기관은 모두 90여 곳. 지난주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대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한 군이 이번 주부터는 일선 부대로 확대했습니다. 군의 모든 접종 기관이 투입된 겁니다. 접종 대상 인원이 4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부대 관리 지침도 강화했습니다. 휴가를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복귀 시 예방적 격리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했고 외출은 방문하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휘관 판단하에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복귀 전까지 1차 PCR 검사를 실시하고 2차 PCR 검사 전까지 휴가 복귀자 전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방적 격리를 추가하였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장병들의 사기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특히 3차 접종을 실시하면서 무조건적인 휴가 통제보다는 휴가 복귀자 관리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사이 국내 확산세가 악화할 경우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또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군의관 4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까지 계속 늘어나며 검사 수요가 커지자 정부가 임시 선별검사소를 34개 확충해서 검사 역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34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진단 실험실 등에도 더 많은 장비와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시간도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충하는 것 외에도 자동화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의료진들의 반응은 차가운데요. 병상을 확충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한 국립대병원의 일반 중환자실입니다. 8인실 병실인데 병상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던 간호사 다수가 코로나19 중환자 병동에 투입되면서 아예 환자들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코로나 중환자실에 파견 보내면서 정말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꼭 봐야 될 위급한 중환자들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국립대병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반 환자까지 돌보기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간호사 1명이 중환자 4명까지 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일반 환자 사망률까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데다 국립대 병원장들도 병상 200여 개 확충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반발한 의료인 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이 한계치를 넘었는데도 정부가 병상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2022년도 인력 증원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한시 증원 포함하여 인력 요청의 36%가량만 승인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즉각 코로나19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 정원 확대와 보조 인력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의료 인력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 현장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조속히 내놓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예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브랄수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자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거브랄수스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 친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이러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런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자 세계 각국이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등이 여행 금지 국가에 오르는가 하면 극단적 방역 조치인 봉쇄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출국장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영국 등 69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여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독일 등을 여행 금지국에 추가했습니다. Yeah, I'm going to fly to Belgium, Antwerp, to my rabbi, and I'm very upset to see the airport here. No people and the restaurant is closed. Everything is closed here. It's not look good. 영국은 프리미어리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축구 대신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Just to get it done. Just getting us going on holiday, hopefully next year. That's pretty much it. 하지만 영국의 1일 확진자는 세계 최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식당과 펍의 실내 운영 금지 등 전면 봉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영국을 오미크론 변이 지역으로 지정하고 20일 0시부터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승객 운송이 금지됐고 독일인 등도 입국 후 2주간은 예외 없이 격리해야 합니다. Nee, ein paar Stunden. Alle Flüge waren ausverkauft. Da habe ich Glück gehabt, dass ich hier noch von Zürich aus reisen konnte. 프랑스도 영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다음 달 14일까지 필수 상점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으로 한 줄기 빛을 봤던 지구촌이 통제와 봉쇄 속에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잇따르면서 양쪽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뿐이어서 공방이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거듭되는 민주당의 공세를 네거티브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을 상습 도박 등 혐의로 고발하려던 계획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위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흠집 내기에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며 신속하게 정책 선거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흠집 내기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유능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얼굴을 대하고 논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며 네거티브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공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박 의혹을 받는 이 후보의 장남 계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의 사진으로 김건희 씨 학력 위조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서울대 6개월 지도자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인 뉴욕대 강의를 왜 안양대 교수 임용 이력서에 학력으로 기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방 중단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게 되겠느냐는 회의감을 내비쳤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얘기긴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거티브 과열이 계속된다면 정치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은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 정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중도층 표심을 잡는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온라인으로 대담을 진행합니다. 이 후보는 샌델 교수와 대담에서 대전원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또 저녁에는 유튜브 생방송에도 출연해서 비대면으로 일반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첫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방역 현안을 논의합니다.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주재할 계획으로 방역과 치료 대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오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중심 국가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오늘까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면 논의 때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상자로 거론됐는데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여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거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에 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관심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함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이미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는데 법무부는 6주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등의 의견에 따라 입원 기간을 늘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도 기저질환으로 외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번에도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지난해 명단도 정치인 등이 아닌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면심사위원회 첫날 회의에서도 주로 생계형,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까지 심사에서 추려진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최종 명단은 이달 말 발표될 걸로 예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등 시민단체 6곳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시민연대의 최종 목표는 책임자 처벌이라며 서둘러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원청 기업과 발전소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오늘 내려집니다. 김용균 재단은 낮 12시부터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오늘 낮 2시 회의를 열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을 받으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1%, 소비자 물가는 2.2%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내수와 소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3%, 한국은행은 3%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은 내년 우리 경제 불확실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올해보다 안정된 2.2%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36조 원의 저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와 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각종 소비 진작 정책과 확장 재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마지막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다들 문 닫게 생겼다고. 힘들어요.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불어 각종 금융과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6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해주고 착한 임대인 제도를 내년에도 이어갑니다. 종합소득세나 보험료, 공과금 납부를 미뤄주는 조치도 3개월씩 연장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나 재창업 지원도 늘립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과 경제 성장을 위한 각종 소비 부양책도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에 얼마 이상을 쓰면 추첨을 해 당첨금을 주는 제도도 선보입니다. 또 현재 5,000달러, 한화 600만 원 정도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합니다.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면세업계의 운영의 활성화를 물가가 한 2배 정도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남편 월급은 오르진 않는데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살 수가 없어요. 정부는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에 이어 내년 물가 역시 2%를 넘길 거로 전망하며 각종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와 LNG 할당 관세 인하 조치를 유가 상황에 따라 연장하고 알뜰 주유소를 더욱 확대합니다. 여기에 기름값은 산업부, 쌀값은 농림부가 맡는 식인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 원 많은 31조 1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학번을 위해선 실습 기회나 취업 수당을 지원하고 고령층 등을 위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1년 목표 절반인 50만 명을 내년 1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해 EBS 교재 무상 지원과 긴급 돌봄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대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내년부터 영아수당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본격 시행합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설명에서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모든 0세에서 1세 영아는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 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현재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으로 들고 나온 신혼희망타운이 정작 수요자들에게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인기 지역인 경기 과천에서도 청약이 미달했는데 수요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과천 주엄지구에 있는 신혼희망타운 부지입니다. 녹지 환경과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고 서울 서초구와 마주보고 있어 이른바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에겐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저조한 청약 경쟁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과천 주엄지구 신혼희망타운은 1,400여 가구 모집에 불과 절반인 730명만 신청했습니다. 같은 지구 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0대 1에 육박한 것과는 극명한 온도 차이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좁은 면적이 꼽힙니다. 신혼희망타운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특히 전용 46제곱미터는 방 2개, 화장실 1개로 부부는 물론 자녀까지 고려하면 너무 좁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46제곱미터에서 뭐 애를 하나 둘 낳고 살라고 많이 취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 역시도 둘이서 살기도 넓은 평수는 아닌데 뭐 애 하나 둘 낳고 살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파트 수익금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분양가 3억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엔 수익 공유형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3%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의 많게는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의 목적, 시세 차익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양보하려면 집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집은 마음에 안 들면서 규제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수익 공유형 정책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개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급하는 물량에는 중형 비율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는 다양한 면적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며칠 전 호남 지역에 내려진 대설특보 속에 만취한 30대가 운전하다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도망가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는데 잡고 보니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빙판길을 달리던 흰색 차량이 멈춰서지 못하고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조금 뒤에 나타난 경찰차는 뒤 범퍼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광주 도심 도로에서 연달아 추돌 사고를 낸 건 지난 17일 밤 11시 45분쯤. 경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잡아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첫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km 넘는 구간을 달렸고 그 결과 차량 석 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도 들이받쳐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시간대가 좀 도로가 좀 결빙도 좀 돼 있어요.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음주 측정했고 현장에서 신분 다 확인됐고요. 사고 후 그 조주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는 해야죠. 음주 사고 뒤 달아난 운전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게 해제하고 추후 이제 수사 결과가 어차피 나오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중징계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사고를 낸 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국을 돌며 차량을 훔치고 광란에 레이스까지 벌인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차 안에 스마트 키를 두고 내린 고급차가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잠시 뒤 주차된 차 문을 열어보고 사라지는가 싶더니 다시 나타나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후 천안에서도 차 3대가 연달아 없어졌는데 한 가출 청소년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16살 A군은 지난달 가출한 뒤 서울과 경기, 포항과 논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급차와 오토바이 등 10대를 훔쳤습니다. A군이 실제로 훔쳐 타고 다니던 차량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시속 230km 속도로 다른 차들과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금품만 훔친 경우까지 포함해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2명, 피해액은 2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A군은 차에 있던 5,000달러도 환전해 일부를 사용했고 훔친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2, 3일마다 다른 차를 훔쳐 바꿔 타고 휴대전화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범행 표적이 된 건 문이 잠기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펴진 차들이었습니다. 오락실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고요. 차 안에 스마트 키나 예비 키를 보관해 놓은 것을 발견해서 차를 훔쳐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군이 탔던 차에서 나온 물건들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길가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버리고 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입니다. 뒤이어 경찰관들이 길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19일 밤 11시 반쯤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헌옷수거업자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된 숨진 신생아는 이불에 쌓여 있었고 몸에는 탯줄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또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나 골절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점들로 미뤄보아 아기가 태어난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혈흔이 있어요. 그거에도 감정할 거예요. 사망을 하고 버려진 건지 사망 안 한 채 버려진 건지 다 따질 거예요.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과 이불의 혈흔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청량리 시장의 대형 화재는 당시 켜져 있던 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에 비슷한 난방기기 관련 화재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자정쯤 주변 CCTV에 찍힌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모습입니다. 가게 안쪽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10여 분 만에 가게 전체를 태웁니다. 잠시 뒤 가게 위쪽으로 옮겨붙은 불은 나무 들보를 타고 더욱 거세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행인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바로 옆 잡화점에선 작은 폭발까지 잇따라 일어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포 5곳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8곳이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방과 경찰,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물건을 더 들이는 등 일찌감치 설 준비에 나섰던 상인들은 갑자기 덮친 화마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서글프지. 뭔 이런 일이 있냐고. 세상에. 밤새 안녕이라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화재는 가게 안에 켜져 있던 연탄 난로가 과열되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씨가 오래된 목조 건물에 옮겨 붙으면서 인근 가게로 빠르게 번졌다는 겁니다. 연탄 난로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난로를 안 꺼갖고. 겨울철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1000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장판과 히터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무 등을 태우는 화목 보일러와 전기 열선 화재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선 외출할 때 반드시 전원을 끄고 타기 쉬운 물건은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옷가지 등 가연물을 난방기기 근처에 두면 복사열에 의해서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기구로부터 멀리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외출 시에는 난방기구의 코드를 반드시 뽑는 것이.
이번 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 18명 가운데 절반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화재보험이 있지만 낡은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라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보장 금액 역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인의 추산 피해액 7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터라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인데요.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공공의대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7명, 전국 평균 2.05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과 비교하면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경북 인구는 260만 명이 넘지만 상급 종합병원은 하나도 없고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도 3개가 전부입니다. 당연히 지역민들 의료복지는 바닥입니다. 극심한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자리 잡고 일할 의사를 키워낼 의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전국에 42군데가 지정돼가 있는데 경북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곳은 국립안동대. 전국에서도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경북 북부 지역을 대표해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경상북도하고 이 안동시 북부 지역의 지자체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포스텍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나 아니면 백신 이런 어떤 전문 의학 과학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고기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른 거. 그래서 저 도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바꾸려는 의대 설립 시도가 성과로 이어져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6.25 전쟁 당시 총탄과 포탄 세례에 목숨을 잃고 격전지에 파묻혔던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올해만 379 발굴됐습니다.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봉안식이 70년 만에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포탄 세례에 구멍이 난 철모와 총탄에 벌집이 된 수통. 6.25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유물들입니다. 백마고지에서 전투태세를 갖춘 채 발견된 유해를 비롯해 올해 발굴된 전사자 유해 379가 70년 만에 봉안됐습니다. 강원도 철원 인제, 경기도 파주 연천 등 6.25 당시 격전지 41곳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들입니다. 봉안식을 마친 이들 유해는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명예롭게 예우하는 행사를 통해 국가의 책무를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22일 수요일에는 신원이 확인된 13위의 안장식을 엄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부안 책임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맞아 시작된 유해 발굴 사업으로 지금까지 12,000여 명의 국군 전사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발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발굴 이후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군이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확보한 유가족 유전자는 7만여 개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습되지 못한 6.25 전사자는 12만 명이 넘기 때문에 유전자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도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먼지 상황은 수도권과 대구 지역만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중부 대부분과 남부 곳곳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여기에 출근길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서울이 5.4도, 대전은 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서울 기온이 8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 14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성탄절인 주말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4주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두 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위중증 환자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사망자 역시 매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등증이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증가 속도는 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큰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도 수도권은 이미 140%를 넘겼으며 비수도권도 100%에 근접하면서 의료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계속 증가하면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거의 하지 않은 12세 이하에서 확진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 이상의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역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유행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1, 2개월 이내에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예방적 상황이 좀 더 충실하게 된다면 이보다 조금 약간 더 늦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178명이고 감염 의심 사례 10명까지 합하면 관련 사례는 188명입니다. 확진자들의 가족 감염률은 델타 변이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합니다. 다만 감염자 가운데 20% 정도가 무증상이며 유증상의 경우에도 발열과 인후통 등 모두 경증이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4,2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각의 확진자보다 657명이 적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68.5%가 발생했고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45개 주에서 발견되면서 이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조치에서 가장 엄격했던 수도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한 코로나19 검사소 앞입니다. 시민들의 줄이 공원을 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성탄절부터 시작하는 연말에 가족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I just want to make sure before seeing my wife's 70-year-old mom that I'm negative. So just want to make sure I'm getting it done. 시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하루 평균 감염자가 지난주 12만 명까지 올라섰는데 이번 주 들어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새 변이인 오미크론도 이미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까지 번졌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불과 5개 주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일제히 방역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지 한 달 만에 도시 전체로 확대한 의무화를 부활했습니다.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to make sure that we can do a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administratively, including buying goods and services. 또 시 공무원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을 명령하면서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방역 조치가 가장 엄격한 곳이 이곳 워싱턴 DC입니다. 시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등 방역 강화 움직임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다른 주 정부에서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백신을 맞아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상 회복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모임을 포함한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그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w consistent evidence that Omicron is spreading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 Delta variant. And it's more likely that people who have been vaccinated or have recovered from COVID-19 could be infected or reinfected.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또 내년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자며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etter to cancel now and celebrate later than to celebrate now and grieve later.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이 이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한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WHO의 국제 보건 규정에 따른 규칙과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아 대응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원을 알 때까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미래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한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각 20일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 EMA가 같은 날 노바백스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한 지 몇 시간 만에 회원국들의 지지를 토대로 공식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디지털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기록의 오류를 모두 수정하지 않은 채 발급을 먼저 시작해서 혼선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앱입니다.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를 인식시키면 접종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긴급사태 중이라도 업소나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발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백신 접종 기록 가운데 오류가 나타난 것만 10만 건에 이릅니다.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기록도 400만 건을 넘는데 일본 정부는 증명서 발급부터 시작했습니다. この確認はその中で修正が必要なものと必要でないものも含まれている。これ433万件という数字になっております。引き続き自治体の皆さんには作業今もしていただいてますし、私たち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마이넘버 카드는 발급률이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관심 역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紙のっていうか注射した時のあれがあるんで、それをなんかも見せればなんかの時大丈夫ですよね。なんで特別にデジタルじゃなくてもいいかなみたいな。わかんなかったです。 노인들에게는 디지털 방식의 발급 자체가 문턱이 높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발급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いずれはしなくちゃいけないかと思うんだけど、今日はちょっとまだ今はちょっと私あんまり目がよく見えないんで。 일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리는 앱도 내놨지만 이딴 오작동 끝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잘못된 증명서 발급은 혼선을 부르는 만큼 접종 기록 수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종일 소상공인들을 챙겼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에서 시작된 100조 원 추경 논의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민생을 챙기면서 아들 관련 논란을 돌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공약을 내놨습니다. 선제적으로 전부 직접 지원하겠다는 기존의 3원칙 외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긴급 대출금을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면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탕감해주는 미국 제도에 착안한 겁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은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구상부터 대표 정책인 소비 쿠폰을 모든 국민에 지급하고 지역화폐는 임기 내 연간 50조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지원 패러다임이라며 현 정부와 또 한 번 각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에는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어 자영업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선 100조 규모 추경으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민주당 내부에선 이미 짜놓은 안이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협상 착수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 정말 현실적인 큰 고통을 정략적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술이나 유인술이나 이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앞서 위탁모, 싱글데디 등과 함께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보육정책 다변화를 강조한 이 후보. 양당 후보 지지율이 가족 리스크와 맞물려 혼선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민생 밀착형 정책 메시지를 잇따라 띄우며 아들 논란 여파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먼저 강원도 최전방을 방문해서 군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영입했는데 당 안팎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안보 행보로 강원도 최전방 백골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철책을 직접 돌아본 뒤 장병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단에서 훈련 받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받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훈련을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킨 모양이에요. 장병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내 유일한 공공 산후조리원도 돌아본 윤 후보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수당을 2배 인상하고 군 장병의 월급도 올리겠다면서 직업군인의 주거와 자녀 교육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베이스에서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사용하고 병원이라든가 도서관, 학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 우리도 이제 좀 선진국형으로 60만 군인 가족 민심을 자극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90년생 페미니스트인 신지혜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하며 2030 여성들의 표심도 겨냥했습니다. 보수정당, 진보정당 해가지고 아주 정당의 특색이 아주 완연하게 이렇게 갈려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국가 시스템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윤 후보를 조폭 같다고 비판하고 이준석 대표와도 젠더 문제로 격한 논쟁을 벌였던 신지혜 부위원장은 정권 교체의 절박함에 합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한, 변호했었던 후보이고 또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저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하태경 의원은 젠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성명을 통해 신지혜 부위원장의 변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차원이나 당원으로의 입장이 아니라며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3.1%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으로 경제 회복과 일상을 되찾겠다는 건데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경제정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은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1%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는 2.2%, 취업자는 2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3.3%, 한국은행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한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경제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가계부채, 부동산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산업 육성 등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을 위해 내년 중 백신 1억 7천만 회분, 경구용 치료제 6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해 올해보다 5조 원이 확대된 261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이 공급됩니다. 해상 풍력단지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1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됩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 11조 4천억의 재정 투자와 2조 4천억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내년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전등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관련법에 따라 담당 공기업과 정부 부처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말로는 협의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다는 겁니다. 석 달 주기로 생산요금의 변동분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간 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6달러에서 71달러, 액화 천연가스는 1톤당 312달러에서 800달러로
1년 사이 각각 1.5배에서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킬로와트 시당 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재부는 전기요금은 물론 도시가스 요금도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1분기 겨울 이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소비자 물가가 최근 2달 연속 3%대 고공행진하는 데다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서 인상 허용된 물가급 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요금 동결의 부담은 한전 등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한전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1,300억 원. 여기에 요금 동결로 내년 1분기에 떠안아야 할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8년 한전은 비슷한 사안으로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 당시 6,700억 원의 정부 돈이 투입됐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적자폭이 내년에 좀 커질 거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전현직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은 페이스북에 정부 개입의 중단과 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민간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한 상장회사로 요금 통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영어학원 강사는 외국인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피해를 알렸더니 되레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며 의심을 받았다고 호소했는데요. 경찰은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원어민 강사가 학생과 여성 강사 뒤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종강한 소규모 초등생 영어학원 교실인데 이곳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일부러 여성 강사 A씨 뒤로 다가와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밀착시켰다는 항의가 나온 겁니다. 제 뒤로 와서 자신의 남성적인 그런 부분을 저의 엉덩이에 밀착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양 옆에 선생님들 A씨는 원어민 강사의 행위를 절대 실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사 제의를 받고 처음 학원을 둘러보러 온 보름 전 이미 성추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홀로 있던 원어민 강사가 시설을 소개하겠다며 자신을 빈 교실로 데려가 목과 머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치가 강해 보이고 너무 좋은데 내 생각엔 너가 이 경치보다 더 아름답다 하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목도 같이 쓰다듬어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상황이 거듭 이어지자 A씨는 학원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원어민 강사는 즉각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A씨도 성추행 피해 주장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보여주면서 자기 눈에는 이게 성희롱 같지 않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너는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A씨는 원장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손찌검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원장은 애초 한 달 근무 뒤 정식 채용 계약을 약속했지만 A씨는 강사 자격 미달을 이유로 보름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 원장은 교실 CCTV 영상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것만으론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어민 강사를 내보낸 건 사실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 들어가서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랑 일했던 선생님이고 정중히 말했어요. 너하고 나의 재계약은 취소하자. A씨의 고소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원어민 강사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 달에 걸친 조사 끝에 경찰은 원어민 강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금도 해고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등 2차 가해와 관련해 학원 원장과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승용차가 트럭을 추돌한 뒤 불이 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오피스텔에 불이 나 주민 90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연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놀란 주민들은 다급히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몇 시간 불난 거예요? 서울 역삼동에 있는 10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이 나자 주민 7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0명은 소방관의 유도로 불길을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가정집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럭에 깔린 승용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가 25톤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3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은 화물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9시 20분쯤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견인 중이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이어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는 주춤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또한 여기에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한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고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부, 광주 지역의 먼지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 부산 8.1도 등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높은데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3도, 광주 14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으며 공기가 다소 차가워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일요일에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집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